먼저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올 것인가, 하드랜딩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런 침체 흔적도 없이 가는 뭐 소위 노랜딩 올 것인가, 소프트랜딩 올 것인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빠르면 2분기부터 하드랜딩 가능성이,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2분기부터 하드랜딩 올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김대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둘째 화요일 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경기 침체나 하드랜딩 가능성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열전의 김광석입니다. 참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 올 것인가, 소프트랜딩 올 것인가,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경기 침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궁금한 것들이 많으십니다.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또 더군다나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떤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될지 고민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고수열전에 특집으로 정말 말 그대로의 찐 고수 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강대 김효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김대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 하드랜딩 올 것인가, 아니면 뭐 노랜딩 혹은 소프트랜딩 올 것인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두 분을 모셨으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58년 개띠세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내가 더 힘들었었다라고 토론 배틀이 벌어졌었습니다. 먼저 김현익 교수님께 58년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다. 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전남 한평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58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넘어가는 무렵에 300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33,000달러 근접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등록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었죠.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뭐 지금 상상도 안 가시겠지만은 그때 산에서 풀 나무 베어가지고 그걸 말리고 밥 지어 먹고 또 농사 짓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공부 정말 하고 싶었죠. 교복 입고 싶어졌죠. 그러던 제가 중학교 못 간 애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책상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공부시켜줘가지고요. 네. 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나면 공부할 돈이 없어서 학교에도 못 갔다. 마룻바닥에서 공부하셨다. 일단 토론 첫 번째 승리자가 될 것 같은데 질 수 없다. 김대훈 소장님. 예, 저도 58년 개띠인데요. 흔히 58년 개띠 하면 시중에 채이는 게 58년 개띠다. 눈 뜨고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은 대부분 58년 개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인구가 극도로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어려운 세월을 살다 보니까 58년 개띠들이 뭐 좋게 보면 경쟁력이 강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면 억세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어려운 생활을 살아왔다 했더만 오늘 김영익 교수님의 과거 살아온 스토리를 보니까 뭐 함부로 이 말씀은 비견을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우선 제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어려운 세월을. 똑같은 58년생인데요. 예, 58년생인데 4월생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7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집에 물이 없어서 물길로 다니던 도시에서 물길다 수도가 없다는 거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학교는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쥐잡으로 많이 다녔어요. 아이고. 당시에 정부가 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쥐가 많이 잡아먹는 데서 학생들로 하여금 쥐를 주말마다 몇십 마리씩 잡아오게 했는데 그 쥐꼬리 증명서로 쥐 꼬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근데
쥐를 찾지도 못하는 쥐꼬리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말린 데다가 흙을 묻혀서 학교에다가 쥐꼬리를 납품했던 막 그 정도로 어려웠다. 예. 그리고 좀 배가 고프면 미군 부대가 그 부산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가면 give me 쿠키, give me 초코 하면서 영어를 일찌감치 배워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기 박수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김혜익 교수님 나무하러 다니셨다. 또 김대호 소장님은 쥐 잡으러 다니셨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딛고 이루셨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메시지들을 전반대에 이렇게 걸쳐서 전달해 주시는 핵심 인물로 성장해 계셔서 정말 저로서도 많이 배우고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 침체 올 것인가, 하드랜딩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런 침체 흔적도 없이 가는 뭐 소위 노랜딩 올 것인가, 소프트랜딩 올 것인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빠르면 2분기부터 하드랜딩 가능성이,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2분기부터 하드랜딩 올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김대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둘째 화요일 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경기 침체나 하드랜딩 가능성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더 힘들다 가지고 싸우시더니 이제 또 미국 경제 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김대우 소장님은 아무 일이 없다가 선거 이후에나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뷰를 갖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뷰를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근 뭐 24년 3월 달까지 이렇게 5.5%라는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놓고 아직까지는 어떤 경제적 충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23년 3분기 GDP나 4분기 GDP도 나름의 뭐 정말 이 경제 대국 맞아 하는 생각이 들 만큼 3.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라고 먼저 한번 회고해 주신다면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죠. 올 1분기에도 그 GDP 나오고 같은데 보니까 2%,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좋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좋은 것들이 특히 소비가 나쁜 쪽으로 조만간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고를 해보신다면 뭐 말씀하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 소비든 아주 탄탄하게 이어졌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제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22년, 23년 또 24년 1분기까지의 경제를 회고해 보신다면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성장률 예상보다 더 높고요. 물가도 예상치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비교적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로는 건실하고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수출입 지표, 거의 모든 지표가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이거든요. 자, 흔히 금리를 올리면 그 금리 인상의 결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게 경제학의 하나의 컨센서스 상식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도 해봤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대성의 원칙은 없어요. 자, 지금 제닛 옐런이라는 분 저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인데 저는 1993년도 그러니까 뭐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이네요. 30년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제가 제닛 옐런 장관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뭐 특학 대담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상당히 그 경기 조절에 대한 굉장한 식견도 있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양반 입장에서는 재정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 침체 없는 스무딩
하는 그런 어떤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적 툴이 지금 미국에는 상당히 있다. 두 번째는 지금 AI라는 돌풍이 좀 터졌습니다. 이 AI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IT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스티븐슨이 전기기관 만들어낸 이상의 하나의 창조적 파괴, 슌페트 교수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 대통령 선거 전까지 미국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회고와 24년 단기 전망까지 해주셨고 노랜딩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일단 존중하고요. 김영익 교수님은 그러시면 어떤 면에서 하드랜딩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경착륙, 연착륙, 로랜딩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요. 네, 제가 경착륙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미국 잠재 GDP 성장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진 거를 저는 경착륙이다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작년 4분기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0.7% 정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1분기 데이터가 발표되면 한 0.4% 정도로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저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아버렸죠.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최근 한 통계 보니까 미국 가계 68%가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차별화 때문에요. 실질 가구 중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하력이 없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2021년 초에는요,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이 1.5%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2월 통계 보니까 2.8%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버리고 저축은 낮아졌는데 실질 임금은 안 오르고 금리 부담도 올라가니까 아마 2분기부터 미국 소비 증가세가 저는 전분기 대비 감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GDP 성장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고용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그러면 미국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분기에는 소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고수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2020년부터 경기가 좀 어려웠는데 팬데믹 이후에 어려웠고 22년부터 고물가의 충격이 등장하면서 금리를 5.5%까지 끌어올렸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른 어떤 소비 부담이 분명히 작용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비 위축이 일어나지 않은 배경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고 그게 초과 저축으로 많이 쌓였고 지금은 그 초과 저축을 이렇게 써가면서 소비로 이행을 했던 건데 이 초과 저축 부분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김대우 소장님께 한번 반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신규 투자도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초과 저축분을 다 소진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은 소비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 첫 번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날카로운 정도를 혹시 평가해 주신다면? 아직은 날카롭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가려운데요. 아직은 아무튼 진행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지금의 미국에 왜 금리 인상을 했느냐를 한번 반추를 해 보십시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린 적이 한 10년 내지 15년 단위로 여러 번 있어 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 그러니까 과거는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또는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을 했고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70년대, 그 다음에 또 국제 유가 폭등.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란 말이죠. 코로나 때 오른 물가, 코로나 때 재정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 방출이 됐는데 그 돈이 어디 간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미국 가계에 저축으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완전 소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 인플레는 두 번째로 물류 공급망의 차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품이 어떤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넘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오른 물가인데 지금 이게 급속하게 해소가 됐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된 지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급 물류망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제 현상은 없어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특히 그 대표적인 상징인 해운회사 운임비, 공급 물류망에 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가의 파고가 생각보다도 높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물가 지수가 PCE 기준으로 보면 2%에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도 경제가 금리를 그렇게 70년대처럼 많이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조기에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심리. 어떤 사람들이 경제가 이제 곧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물가 상승 동력이 수요발이 아니라 공급발이었다. 근데 그 공급 문제가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수요가 과수요가 아니라 공급의 제동이 걸리면서 공급발 인플레가 작용이 됐었던 것이고, 실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해부를 해보면 식료품 물가나 에너지 물가나 또 근원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0에 가깝게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소비가 특별히 뒷받침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익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그 GDP 갭률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 이게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있으면은 수요 초과죠. 예, 그때 물가 상승률이 올랐었어요. 네. 예, 저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동안 있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통화 측면에서도 가행 통화 공급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보거든요. 소위 그 피셔방 정시라고 그러죠. 네. 예, 흔히들 우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잠깐 한쪽으로 돌리면 물이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죠. 반대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와요. 네. 미국 통화 정책 보니까 마치 그겁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니까 미국이 그거로 계산한 적정 통화보다 한 25%나 더 공급했어요. 네. 증가율은 25%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7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덜 공급해요. 네. 그러니까 온수를 공급하다 갑자기 냉수, 찬물을 공급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가 7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낮추고 있거든요. 물론 김대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가 영향이 있죠. 특히 미국의 그 국제 유가 WTI가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계산해 보면은 2개월 시차를 두고 금방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급 중에서 물가 상승 요인인데요. 저는 통화 증가를 낮아지고 2분기부터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좀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발 인플레뿐만 아니라 통화량 증가에 따른 네. 수요 촉진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했지만 예.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쩌면 하드랜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과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것은 이런 토론이 뭐냐면 이런 뷰도 있고 이런 뷰도 있는데 그런 뷰의 근거는 이러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경기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79년에 그 사무엘슨이라는 분이
경제학 원론 그 책으로 공부했는데요. 네. 그 서문에 보면은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머리예요. 네.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산양이다, 어떤 사람은 새 주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지금 새 주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또 서장님은 산양머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고 권유를 하는데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 뭐 하러 왔어요?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주장을 바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양한 이론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학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주식시장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쪽으로 주장하면 야, 저분이 왜 저렇게 주장하지? 근거를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같은 현상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시다면서 제가 뵈니까 그래도 김영익 교수님의 미소는 누가 봐도 멋있지 않을까. 뷰가 다를 수가 없다. 되게 살인 미소를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김영익 교수님은 평소에도 제가 그렇게 느껴왔습니다만 항상 진중하시고 네. 항상 거시기한테 지표로 통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통계만큼 분석을 과학적으로 하는 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교수님 입장을 충분히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언론인 생활을 좀 오래 했고 학교는 좀 뒤늦게 돌아왔어서 좀 어떤 저널리스트한 접근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금리가 5.5% 기준금리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금리라는 게 절대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적정한 수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금리 5.5% 금리를 지불하고 돈을 벌어오는데 연간 5.5% 내외를 돈을 번다면 금리 5.5%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금리라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2.5% 정도가 전체 총체적으로 그것도 경상 성장률이 아니고 실질 성장률이 2.5%라는 얘기예요. 경상 성장률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6%. 예.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높다 해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때문에 파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금리 못지않게 높은 데다가 또 경제 성장률에 잡히지 않는 단기적인 예를 들면 주가,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 이익 같은 거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지만 어쨌든 단기 순이익에는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이익이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5%의 금리 이것은 뭐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올 때는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그 공포심에 의해서라도 성장률이 일단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 경제학회에서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 하면 2분기 이상 마이너스로 성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금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이것을 경기 침체, 디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5.5%라는 금리가 결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시간이 더 가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 중에 미국은 변동금리보다도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옛날에 그 모기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올라서 2, 3년 정도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저는 쇼크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싼 금리로 빌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1년, 2년 더 지나면 그게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금리의 공포가 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5.5%가 미국 경제에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시점을 보더라도요, 일부러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일부러 빨리 올렸다가 작년 9월 달부터 금리 인상 중단하고, 자,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고요. 절묘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백악관의 장단기 플랜 속에서 금리 인상의 타임 스케줄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한번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팀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미국은 우리보다 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유가도 조절할 능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다음은 문제고, 현재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좋을 만한 요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김 소장님이 저 통계 이야기 했는데요. 네. 예, 사실 저는 통계보다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 예, 저 증권회사 다닐 때 제 통계로 주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회장님이요. 그거는 네 통계고 내 감은 올라. 근데 지나가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네. 통계보다는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모델을 가지고 전망하는데요. 모델 전망할 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 전망치가 달라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 소장님 그런 통찰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가, 과거 보면은 미국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가 12개월에서 15개월, 18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시차 효과가 느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늘리는가. 근데 얼마 전에 제 선배가 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미국 가서 식당에 갔더니 여러 명이 갔는데 점심을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빙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일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줬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개항이 죽을 거 우리가 뼈 빠지게 뭐하고 일하고 살다 돈을 벌어. 문화가 바뀌었네.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 고용 통계는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은 3.4에서 2월에 3.9%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일하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과저축분이 거의 소진되는 예.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예. 없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까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를 이제 상황을 좀 진단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김효익 교수님은 2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하드랜딩의 모습,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그런 경제의 경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고, 선거 전까지는 뭐 노랜딩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하드랜딩처럼 뒤늦게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네, 올 수도 있다. 그 있다라고 대목을 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두 분 다 미국 경제의 그래도 가장 약한 고리를 주목하고 계실 텐데, 약한 고리 하면 혹시 김효익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다. 네.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쓸 돈이 없다. 네. 소비자들 소비를 줄이면 고용도 줄어들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강한 고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혁명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외신에서도 파멸적 소비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는데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초과저축분이 다 소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비가 거의 절벽 현상처럼 크게 다운되면, 그러면 좀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라는 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대우 소장님은 예. 가장 미국 경제 아직은 탄탄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다. 약한 고리는 또 뭐다라고 혹시 바라보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금리가 현재 기대 수익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겠지만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미국 경제의 각 부분을 들여다보면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금리 오른 데 따른 수혜받는 계층과 피해보는 계층, 이런 게 시차에 따라 또 경제 어떤 주체별로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 가장 걱정이 되는 고리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미국의 부동산, 단독주택, 미국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삽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에요. 이 단독주택은 집값이 오르고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자기 돈으로 개발업자들이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융 자금을 빌려서 어떤 사업,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미국은 뭐 또 어떤 대규모 모기지 형태로 해서 돈을 끌어다가 하는데 이게 좀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줌 같은 문화가 발전하면서 요즘 저희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해외여행을 가도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 게 바깥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강의, 질의응답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 문화도요. 기업에서 같이 모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 또 그다음에 가게들도 음식점 같은 걸 몇 개 빼고는 뭐 꼭 오프라인 공간에 사무실을 열어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졌거든요. 거기다가요. 코로나 때 집에서 재택 환경을 조성을 했어. 미국 단독주택에 산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 부근에서 또는 LA 부근에서 다 외부로 다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재택근무하라니까 좀 싼 데로 다 나갔는데 다시 뉴욕으로는 안 들어온다. 이런 부동산 문제가 계속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업자들이 한꺼번에 갚지 못한다면 부동산발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적시로가 올랐다고는 볼 수기 어렵지만은 잠재적인 위험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약한 고리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하드랜딩이 올 수 있는 근거로서 그 약한 고리를 김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김대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노랜딩에 가까울 텐데 대선 전까지는 그런데 이 약한 고리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가늠하시는데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분께 한 분씩 드려볼까 하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하드랜딩으로 전개되는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어떤 투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견을 주신다면요. 예, 미국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미국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 특히 주식 비중이요. 네. 우리 가게가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미국 비중이 무려 61%입니다. 네. 예, 지나치게 높다는 거고요. 예, 제가 뭐 미국 S&P 500을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M2, 고용, 뭐 GDP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요.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러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추세에서 너무 이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미국 주식 한번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좋다고 막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예. 조언을 주셨고요. 최근 뭐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AI주들이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그런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최근 또 미국 ETF라든가 투자 관심이 좀 조성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부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대우 소장님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노랜딩이라고 보셨는데 근데 선거 이후에는 좀 하드랜딩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하드랜딩이 선거 직후에는 어떤 식으로 올 거라고 혹시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좋은 게 사실 큰 걱정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인 노역이 너무 심하고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께서도 경제학자로서의 조금 중립적 판단을 조금 잃으신 것 같아요. 왜냐? 재선을 앞두고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올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요, 각종 지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겉으로는 어떤 노랜딩 또는 연착륙인 것 같지만은
과열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금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뻔뻔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금리는 지금 요동이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곧 뭐 어떤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특히 국제 유가가 문제인데요. 국제 유가도 미국 정부가 오늘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를 향해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고장을 냈습니다. 왜냐? 그 드론이 정유 회사 부근을 때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외교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억지로 막고 있는 상태라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선거 때까지는 잘 선방하겠지만 그 이유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대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하드랜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뭐 옐렌을 비롯한 경제 수장들이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김대우 소장님께서는 진단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지나고 나면 하드랜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미국 경기를 좀 판단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충분히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미국 경기 어떻게 전개되는가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좀 조망해 봤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이 미국 경제 진단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미국은 언제 금리 인하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왜 나는 김영익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이야 이런 의미에서 그래 또 나는 김대우 소장님의 의견도 이런 면에서 공감이 돼 하는 그런 공감이 되는 그런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제 2차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고수열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